이건 단순 우주발사체가 아닙니다. 사실상 ICBM급 정밀도예요. 미국 우주안보 최고 전문가의 이 한마디에 백악관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미사일 정밀도.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도 오차 100M에서 300M가 한계였죠. 한국은 32년간 기술 협력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도, 심지어 동맹국 미국마저 전부 거절했습니다. 결국 강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지.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나라들이야. 서방 전문가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오차단 200M로 우주 궤도에 안착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37만 개 부품 전량이 순수 국산이었고 외국 기술 이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대체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꿨을까요? 왜 미국은 갑자기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누리호처럼 우리 기술의 이름이 전 세계 하늘 위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에밀리입니다. 2025년 겨울 워싱턴 DC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잿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방향의 교통체증이 보이고 라디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또다시 거론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전략우주안보연구소 영문 약자로 ISSS라 불리는 싱크탱크의 우주미사일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NSC, 국방부 CIA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 브리핑을 요청하곤 하죠. 38해를 살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붙인 정체성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안보 시스템의 톱니바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책상 왼쪽에는 어릴 적 이민 온 부모님과 함께 찍은 흑백 가족 사진이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 누리호 3차 발사 기사 프린트가 무심히 꽂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기사는 제가 꽂아둔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 톰이 장난처럼 너네 고향 로켓이래라며 책상에 올려둔 걸 그냥 치우지 않았을 뿐이죠. 한국은 제게 부모님의 고향이자 전략 보고서 상에서 늘 미국, 중국, 러시아 뒤에 밀려있는 작은 동맹국이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는 게 이 일의 기본이니까요. 헤드폰을 벗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새로 도착한 동아시아 우주 발사체 동향 폴더가 눈에 들어왔죠. 별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 KSLV-II 누리호 4차 발사라는 제목의 파일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보고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다는 그 익숙한 무감각함 속에서 마우스를 가져갔죠. 그런데 그 순간 창밖으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것처럼. 1장. 오퍼닝 이머지 워싱턴의 작은 한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에밀리입니다. 2025년 겨울 워싱턴 DC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잿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방향의 교통체증이 보이고 라디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또다시 거론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전략우주안보연구소 영문 약자로 ISSS라 불리는 싱크탱크의 우주미사일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NSC, 국방부 CIA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 브리핑을 요청하곤 하죠. 38해를 살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붙인 정체성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안보 시스템의 톱니바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책상 왼쪽에는 어릴 적 이민 온 부모님과 함께 찍은 흑백 가족 사진이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 누리호 3차 발사 기사 프린트가 무심히 꽂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기사는 제가 꽂아둔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 톰이 장난처럼 너네 고향 로켓이래라며 책상에 올려둔 걸 그냥 치우지 않았을 뿐이죠. 한국은 제게 부모님의 고향이자 전략 보고서 상에서 늘 미국, 중국, 러시아 뒤에 밀려있는 작은 동맹국이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는 게 이 일의 기본이니까요. 헤드폰을 벗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새로 도착한 동아시아 우주 발사체 동향 폴더가 눈에 들어왔죠. 별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 KSLV-II 누리호 4차 발사라는 제목의 파일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보고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다는 그 익숙한 무감각함 속에서 마우스를 가져갔죠. 그런데 그 순간 창밖으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것처럼. 제 시도선. 심스테이티드 진짜 강국은 누가 정하죠? 파일을 열기 전
점심 브리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ISSS 회의실에는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저는 중국 장정 로켓, 북한 SLBM, 일본 H3 로켓에 대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발표가 거의 끝날 무렵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노련한 선임 연구위원 앤더슨이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강국은 우주와 미사일을 통제하는 나라들이지. 미국, 러시아, 중국.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나라들이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죠.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런데 그 순간 모니터 구석에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SLV-II 데이터 업데이트 예정. 아까 책상에서 봤던 그 파일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시선이 거기서 떠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톰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너 한국계라면서? 너네 원래 자동차 잘 만들다가 이제 로켓도 쏜다며? 농담이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받아쳤죠. 강국들이 제대로 만들었겠지. 우린 그냥 숫자만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앤더슨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강국과 나머지. 그 구분은 누가 정한 걸까요? 데이터를 보는 사람? 아니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켜자 아까 그 파일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KSLV-II 누리호 4차 발사.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더블 클릭을 눌렀습니다. 국적은 미국, 뿌리는 한국. 파일을 클릭하자 모니터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는 영어로 된 기술 분석 문서, 오른쪽에는 한국 포털에서 가져온 원문 기사가 떠 있었죠. 누리호 4차 발사 13개 위성 동시 탑재 성공. 저도 모르게 그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어로요. 오랜만에 입안에서 모국어가 굴러가는 느낌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파견 분석관 카르멘이 미국, 러시아, 중국 ICBM의 원형 공사 노차 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뒤편 벽에는 제가 3년 전 참여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브리핑 포스터가 아직도 붙어 있었죠. 이 사무실에서 저는 늘 그랬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감정을 섞지 않는 분석관. LA에 계신 부모님은 가끔 영상통화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에밀리야, 한국이 요즘 우주도 많이 나간다더라. 뉴스 봤니?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뉴스는 뉴스일 뿐이에요, 엄마. 그 냉정함 덕분에 CIA와 국방부 NSC가 저를 신뢰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뿌리와도 점점 멀어졌죠. 한국은 부모님의 고향이었지 제 고향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어 기사를 보는데 평소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ISSS 내부 서버에 접속해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발사체 분석, 그리고 누리호 관련 상세 자료 열람 권한을 신청했죠. 그래도 한국이 뭘 해냈는지 정도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로서요. 권한 승인 알림이 뜨자마자 저는 누리호 4차 발사 상세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로딩되는 동안 심장이 왠지 모르게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캐털러스트 650km, 650.2km. 첫 페이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늦은 오후 사무실은 이미 한산해져 있었죠.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훑어보다가 한 줄의 숫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목표 궤도 고도 650km. 실제 진입고도 650.2km. 오차 0.2km.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m요? 우주에서 200m 오차라고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비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미니트맨 ICBM의 원형 공산 오차는 약 120m. 러시아 토폴은 200m 안팎. 중국 둥펑 계열은 300m 수준이죠. 그건 수십 년간 축적된 군사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간 우주 발사체가 그 수준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혹시 인쇄 오류거나 번역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원문 로그 데이터를 다시 열어 하나하나 대조해봤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650.2km. 오차 200m.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그래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리호 1차부터 4차까지의 궤도 오차 추이였죠. 1차는 13km, 2차는 1.4km, 3차는 0.8km, 그리고 4차는 0.2km. 곡선이 마치 알고리즘이 목표를 향해 수렴하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실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정밀해지고 있었죠. 그때 라디오에서 짧은 국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세계 최고 수준 정밀도 기록. 사무실에는 저밖에 없었는데 제 심장 뛰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NASA에서 일하는 동료 마이클에게 비공식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이 데이터 검증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ISS 내부 시스템에 한국 발사체 정밀도 긴급 검토라는 태스크를 새로 등록했죠. 이건 단순한 과학기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진짜라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머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CIA와 국방부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장. 더베이트 동맹인가, 잠재적 위협인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에게서 답이 왔죠. ISS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저는 NASA 검증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데이터 오류 없음. 미국 민간 발사체 평균보다 정밀. 그 한 줄이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카르멘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200m 궤도 오차를 지상 명중률로 환산하기 시작했죠. 계산이 끝나자 마커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상 기준으로 30cm 수준이야. 이건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상 ICBM 유도 정확도잖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한국은 동맹국인데 굳이 이걸 위협으로 봐야 해? 분석을 너무 부풀리면 NSC가 필요 이상으로 자극될 텐데. 유럽이나 일본이 먼저 문제 제기하게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발표자로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밀도는 객관적 사실이며 군사 전용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 보고서가 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LA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처럼 물으셨죠. 요즘 한국 로켓 잘 나간다더라. 뉴스 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죠. 응, 너무 잘 나가서 문제야.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이상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2개의 문서를 나란히 띄웠죠. 하나는 동맹국의 고급 능력을 인정하고 협력 채널을 넓히자는 버전. 다른 하나는 통제 불가능한 잠재 위협으로 규정하는 보수적 버전이었습니다. 두 문서 사이에서 커서가 멈춘 채 깜빡였습니다. 제 한 줄 평가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향후 10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깨를 짓눌렀죠. 결국 저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해석은 정책 결정자에게 맡긴다. 그리고 CIA, 국방부, NSC 합동 브리핑 제안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인투 투 한국 전체를 다시 보라. 백악관 인근 지하 브리핑룸.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CIA, 국방부, NASA, NSC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발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KSLV-II 및 한국 우주력 재평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3km에서 1.4km, 0.8km, 그리고 0.2km. 누리호 1차부터 4차까지의 5차 곡선이 화면을 채웠죠. 이건 자연스러운 실험 개선 곡선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AI 기반 피드백 시스템이 만들어낸 목표 지향적 수렴에 가깝습니다. 3년 만에 오차를 65배 줄였어요. 국방부 쪽에서 눈썹을 치켜올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37만 개 부품 전량 국산. 외부 기술 이전 기록 없음.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 모두가 한국의 협력 요청을 반복해서 거절했습니다. CIA 국장 측 참모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발표를 마쳤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NSC 선임 보좌관 리처드 볼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결론을 말해보시죠.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발사체와 위성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회의가 끝난 후 CIA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공간에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 전체를 다시 봐야 해. 자네가 그 작업을 이끌어달라.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묘한 감정이 하나 더 섞여 있었죠.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분석이 워싱턴 최고 위층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저는 한국 우주미사일 전략 재평가 태스크포스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7장. 비스토리 하네밀리, 자신의 뿌리를 마주하다. 태스크포스 책임자가 된 후 야근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피로에 지쳐 LA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죠. 화면 너머로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보였습니다. 1980년대 이민 올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면서 생각했어. 언젠가 한국도 미국처럼 우주를 갈 수 있을까 하고 목소리에 옛 꿈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우주 능력을 미국 정부에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며칠 후 주미 한국 국방무관 박지훈 준장과 첫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긴장이 묻어 있었죠.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을 동맹으로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공정하게 봐주십시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미국 학교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놀리던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저. 그때의 무력감이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우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죠. 결론이 어떻든 내가 본 대로 말해라. 그게 진짜 공정한 거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객관성이란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라 믿어왔죠. 그런데 그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쩌면 감정을 인정하는 쪽이 더 공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분석 문서 첫 페이지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 준비를 했습니다. 8장. 펀 언드게임즈 데이터가 들려주는 한국의 32년. 그 메모를 남긴 뒤 저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2대를 나란히 켜고 한쪽에는 한국 외교 문서, 다른 쪽에는 기술 협력 요청 기록을 띄웠죠. 1990년대 초 한국이 러시아의 로켓 엔진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전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엔 중국, 그 다음엔 유럽, 그리고 미국. 화면 양쪽이 민감기술 협력 불가라는 공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32년치 거절의 기록이었죠. 스크롤을 내리자 나로호 실패 기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2009년, 2010년 두 번의 실패. 그 옆에는 100회가 넘는 연소 시험 기록이 있었죠. 폭발, 실패, 재설계, 다시 시험. 그 반복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료를 열었을 때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위성, 발사체. 이것들이 한 기업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그려봤죠. 방산과 우주가 수직으로 통합된 구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 준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한국 내부 사정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예산 삭감 논쟁, 정치적 반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자들. 그가 보내준 메일 한 줄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죠.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걸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저는 대형 도표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우주미사일 32년 타임라인. 거절부터 시작해서 실패, 재도전, 그리고 200M 오차까지. 한 장에 담긴 32년이었죠. 중간 보고서 초안의 과제목을 적었습니다. 거절이 만든 독립.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대단하다는 감정과 위험하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나라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백악관 NSC에서 온 회의 소집 공지였죠. 제 도표와 보고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장. 미드포인트 핵없는 억제력이라는 이름의 승리. 백악관 상황실. 그곳에 다시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CIA 국장, 국방장관, NSC 합참의장까지 최고위 인사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중간 보고서를 들고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다잡았습니다. 핵심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누리호는 핵없는 억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밀 타격 플랫폼이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이 핵무기나 공식 ICBM 없이도 정밀 타격 능력과 우주 네트워크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을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 억제력. 그것이 제가 데이터에서 읽어낸 결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동맹이 이렇게 강해지면 나쁠 건 없지 않나.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죠. 준비한 논리가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리처드 볼턴이 손을 들었죠. 대통령님, 문제는 우리가 이 능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죠. 이건 핵없는 억제력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작동하는 억제력입니다. 그 한마디가 테이블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겠소. 하지만 더 철저한 평가를 원해.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와서 말해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지 조사라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잠정적 승리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죠. 내가 이걸 잘못 설명하면 한국은 그냥 잠재 위협으로만 규정될 수도 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죠. 배드 가이즈 클로스 인 재즈 BS 존중. 워싱턴이 갈라지다. 한국행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워싱턴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방연구소에서 갑자기 한국 발사체를 경계하는 논평이 나왔고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의 익명 발언이 외신에 실렸죠. 고정밀 발사체 확산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부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처를 추적해보니 리처드 볼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가 유럽과 일본,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지훈 준장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내 여론도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누리호를 견제할 거라는 칼럼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양쪽 사이에 낀 느낌이었죠. 제재를 원하는 진영과 협력을 모색하는 진영.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서지 못한 채 데이터만 들고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최악의 일이 터졌습니다. 제 중간 보고서 일부가 익명으로 유출된 겁니다. 보수 성향 매체에 실린 기사 제목은 이랬죠. 한국계 분석관, 동맹 능력 과대 포장 논란. 댓글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편향된 분석, 이중 충성, 객관성 상실. 제 이름 이니셜까지 언급돼 있었죠.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누구 편으로 보이느냐가 이미 정치적 무기가 돼버린 거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여기서 물러서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현장을 보고 결정하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져 갔습니다. 11장. 올 이즈 로스트 보고서 유출과 배신자 낙인. 14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전남 고흥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부모님의 고향. 하지만 저에겐 처음 밟아보는 땅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발사대, 조립동, 시험장.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데이터로만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있질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온 밤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워싱턴 보수 매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계 분석관, 동맹 능력 과대 포장으로 미국 전략 우위 약화 우려. 제 이름 이니셜이 버젓이 적혀 있었죠. 댓글에는 이중 충성, 편향된 분석이라는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누리호를 ICBM으로 취급해 제재 명분 만들기 나서나. 기사 아래에는 또 미국한테 당하는 거냐는 분노의 댓글들이 가득했죠. 양쪽 모두에게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지훈 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박사, 지금은 언론을 보지 마시죠. 그냥 현장만 보세요. 위로인 줄 알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로우주센터 야간 시험장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불빛 아래서 엔지니어들이 밤샘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한 줄 결론이 저 사람들의 30년을 부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호텔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죠. 결국 한 줄만 적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워싱턴에서 온 메일 알림을 끄고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한국의 밤하늘은 워싱턴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시험동 쪽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솔 나로우주 센터의 새벽.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호텔 방을 나와 나로우주 센터 시험동 쪽으로 걸어갔죠. 이 시간에 왜 불이 켜져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시험동 안에는 한 노련한 엔지니어가 혼자 터보펌프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희끗희끗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시네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온 분석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기까지 100번 넘게 터졌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거절당했을 때의 좌절, 유럽에서 문전박대당했던 기억, 예산 삭감과 정치. 싸움 속에서도 시험을 멈추지 않았던 날들. 외국 도움받았으면 편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정밀도는 절대 못 나왔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당신들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망했죠. 한참은요. 그런데 나중엔 그냥 우리가 해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진짜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시험동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죠.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새벽별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통제라는 관점으로만 세상을 봐왔다는 걸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새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질문을 바꾸자. 우리가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동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로. 펜을 내려놓는 순간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로 이동하는 날이었죠. 브레이크 인투 3 서울에서 들은 독립선언. 서울행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과 산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나로우주 센터에서 만난 엔지니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해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 담담한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박지훈 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특별 연설이 있습니다. 우주와 자주국방 관련 내용이에요. 망청하시겠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동시통역기를 귀에 꽂고 기다렸죠.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계엄 시도와 혼란을 지나 새로 출범한 정부의 비전. 그리고 우주와 자주 국방의 의미. 우리는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가 또렷했죠. 어느 누구에게도 안보를 구걸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주를 갑니다. 그 순간 여러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나로우주 센터 엔지니어의 얼굴. 부모님의 이민 서류. 워싱턴 회의실의 그래프. 32년치 거절 기록. 그리고 200의 오차. 옆자리에서 박 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대등하게 서고 싶다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호텔로 돌아온 밤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기존의 위협 중심 프레임을 전부 지웠죠.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독립한 동맹의 등장과 그 의미.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비난이 와도 이 결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제가 써야 할 문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인투 3 서울에서 들은 독립선언. 서울행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과 산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나로우주센터에서 만난 엔지니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해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 담담한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박지훈 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특별 연설이 있습니다. 우주와 자주국방 관련 내용이에요. 망청하시겠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동시통역기를 귀에 꽂고 기다렸죠.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계엄 시도와 혼란을 지나 새로 출범한 정부의 비전. 그리고 우주와 자주 국방의 의미. 우리는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가 또렷했죠. 어느 누구에게도 안보를 구걸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주를 갑니다. 그 순간 여러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엔지니어의 얼굴. 부모님의 이민 서류. 워싱턴 회의실의 그래프. 32년치 거절 기록. 그리고 200의 오차. 옆자리에서 박 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대등하게 서고 싶다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호텔로 돌아온 밤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기존의 위협 중심 프레임을 전부 지웠죠.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독립한 동맹의 등장과 그 의미.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비난이 와도 이 결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제가 써야 할 문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4장. 퍼넬리 백악관에서 다시 쓰는 한국 보고서.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다시 워싱턴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온몸을 휘감았죠. 트럼프 대통령, CIA 국장, 국방장관, NSC 합참의장. 익숙한 얼굴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볼턴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 KSLV-II 프로그램 최종 평가.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준비한 내용을 차분히 풀어나갔습니다. 32년간의 기술 협력 거절 기록, 100회가 넘는 연소 시험, 37만 개 전량 국산 부품, 13개 네트워크 위성을 통한 우주 감시망, 한화의 방산과 우주 수직 계열 구조.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결론부에서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거절당해온 동맹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방패입니다. 잠시 숨을 골랐죠. 우리는 제지보다 새로운 형태의 대등한 동맹으로 인정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재하지 않을 것이요. 대신 우주와 미사일 투명성 강화 협의를 제안하겠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분석이 한국을 잠재적 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규정하는 데 기여한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CIA 국장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번엔 위협이 아니라 존경을 분석했군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없이 걸음을 옮기는데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파이널 이머지 위협이 아닌 존경을 분석하다 확장판. 늦은 밤 ISS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처음과 같은 자리, 같은 창밖 풍경이었죠. 백악관 방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거리에는 퇴근길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몇 주 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지만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니터 옆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업무 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열어볼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업무 보고서가 아닌 개인 에세이를 쓰기로 했죠.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한국이 우주를 통해 독립을 증명한 방법. 첫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커서가 깜빡이는 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15년간 위협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위협이 아니라 존경을 분석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지난 몇 주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 650km 목표에 650.2km 진입. 5차 단 200m. 그 숫자가 눈앞에 떠올랐죠.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최첨단 ICBM도 겨우 도달하는 정밀도를 한국의 민간 발사체가 달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새벽 3시. 터보펌프를 점검하던 그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기름때 묻은 작업복,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 100번 넘게 터졌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었죠.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외국 도움받았으면 편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정밀도는 절대 못 나왔을 겁니다.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2년간의 거절.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 모두가 문을 닫았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처음부터 37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에세이에 그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도 떠올랐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우리는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안보를 구걸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주를 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이야기였죠.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의 거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이야기.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구름에 덮여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이 떠 있다는 걸요. 200m 오차로 정확하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LA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어머니였습니다. 에밀리야, 뉴스 봤어. 한국 제재 안 한다면서?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응, 엄마. 안 해요. 내가 한 거야?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 건지 아니면 그저 진실을 말한 건지. 아니, 어쩌면 한국의 32년이 스스로를 증명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대로 말했어요. 아빠가 그러셨잖아요. 그게 진짜 공정한 거라고. 전화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에밀리. 단 3글자였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을 써야 했습니다. 박지훈 준장에게서 온 메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온 직후 보내온 짧은 메시지였죠. 에밀리 박사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봐주셔서. 그 한 줄이 어떤 긴 문장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에세이의 마지막 문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국과 약소국. 그 구분은 누가 정하는 걸까? 데이터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15년간 전자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봐왔다. 위협을 분류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 가능성을 따졌다. 하지만 이번 여정에서 깨달았다. 진짜 강국은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궤도를 만들어 올라간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죠. 그들은 묻지 않았다. 만들었다. 그리고 우주가 대답했다. 엔터키를 누르고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왼쪽에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찍은 흑백 가족 사진이 있었죠. 1980년대 이민 올 때 찍은 사진. 아버지는 공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언젠가 한국도 미국처럼 우주를 갈 수 있을까 꿈꿨다고 했죠. 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누리호 발사 사진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기념품 가게에서 산 엽서 크기의 사진이었죠.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하얀 로켓. 가족 사진 옆에 나란히 세워뒀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45년 전 이민자의 꿈과 오늘 우주로 날아간 로켓. 그 사이를 잇는 건 거절과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이제야 비로소 제 뿌리와 제 일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을 겁니다. 13개의 위성이 서로 교신하며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32년의 거절이 만들어낸 200M 오차의 기적. 누군가는 그걸 위협이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건 위협이 아니라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는 안 되라고 말했을 때 한국이 보낸 대답. 우리는 해냈습니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냈습니다. 제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제 일에 충실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책상 위 두 장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꿈과 한국의 로켓. 그 사이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